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기 AI 리터러시 강사 양성 과정 4회차 교육 중 마지막 회차에 5종 교육 AI 시대 현명한 우리를 위한 AI 사용윤리 교육을 진행할 김숙명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소통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저를 잘 모르는 교수님도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개인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AI 리터러시 강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디지털 러닝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융합교육원, 한양대학교 미래융합경영자 과정,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등에서 지도교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분야는 생성형 AI 활용 강의 및 디지털 역량 강화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간 기관은 공공기관 및 단체, 그리고 기업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목표를 함께 달성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AI 윤리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AI 기술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윤리적 쟁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책임감 있는 AI 사용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시민으로서 AI 윤리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얻는 것입니다. 강의 목차는요, 네 가지 잡았고요. 첫 번째는 AI 시대의 도래와 윤리의 중요성, 그리고 AI 윤리의 주요 쟁점과 실제 사례, 세 번째로 AI 윤리 정립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윤리적 미래와 우리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의 도래와 윤리의 중요성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AI 교수님들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고 계시나요?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들께 가볍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교수님의 하루가 어떻게 바꾸고 계시나요? 하루를 특별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그 AI 시대에 지금 한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오전이니까 졸립지는 않으실 것 같고 잠시 10초 정도만 눈을 감고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셨든 6시에 일어나셨든 아침부터 지금 2시간밖에 안 지났겠지만 교수님들의 일상에서 인공지능과 만난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가 한 10초만 드릴게요. 내가 오늘 눈을 뜨자마자 인공지능을 뭘 만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이 저녁이면 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뭐, 내가 인공지능 오늘 뭐 썼지? 쓴 게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간단하게 키워드식으로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없으면 없다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침, 오전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 눈을 떠가지고 이 수업에 들어오기까지 AI에 쓴 적이 없다. 전혀 없으시군요.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강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AI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AI일 수도 있어요. 자, 이은정 교수님, 챗GPT, 아침에 챗GPT 뭐 하셨나요?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마 제 1국은 둘 때 이서들 고단이 아마 진단을 생각은 요만큼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랬었고, 근데 진단을 생각은 누가 했었냐면 컴퓨터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갖다가
콧방귀도 안 껐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긴장감 속에 시작된 첫 대국에서 승부사 이세돌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고의 실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이세돌은 연달아 3연패를 당했습니다. 우리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굉장히 놀라운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분명히 약점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외국에서 이세돌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 2016년 임팩트를 남겼던 이세돌. 사람들은 78수가 신의 한 수였다고 말하지만 AI 업계에선 무브 37을 더 임팩트 있게 기억하고 있음. 이게 뭐냐면 알파고가 37수에서 어처구니 없는 수를 두었는데 인간끼리 바둑에선 저렇게 두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었음. 근데 알파고가 그런 패착수를 뒀는데도 이세돌을 이겼던 것임. 그래서 무브 37은 인간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고 이제 모든 AI들이 무브 37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함. 당시의 대국은 AI 시대 역사 책장에 영원히 기록될 듯. 잘 보셨죠?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게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가 2022년 11월 30날 챗GPT가 이제 발표가 됐죠. 그전에부터는 있었지만은, 어, 2016년에 그 나오기 훨씬 전에 2016년에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들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인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AI가 과연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지만 결과는 놀라웠죠. AI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직관, 창의 이런 것이 투성인 바둑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한 판의 승부로 우리는 AI가 더 이상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볼게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로 검사를 받는데요. 그중 뇌, 신경, 혈관, 근육 등의 질병을 검사하고 진단하는 MRI는 첨단 의학장 자, 앞에만 잠깐만 기로 보여드릴게요. 알려져 있지만 검사 한 번에 무려 30분이나 걸린다는 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30분이나 걸려요, 이게. 그런데 AI가 들어온 뒤로는 의심되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MRI 촬영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함께 가서 보실까요? 선생님, 설마 벌써 끝난 거예요? 3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는 잘 나왔어요? MRI 촬영 시간이 긴 이유는 근본적으로 영상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MRI는 오래 찍을수록 영상의 품질이 좋아지고 빠르게 찍을수록 영상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아주 오래 찍은 고품질의 영상을 바탕으로 이로부터 빠르게 찍은 저품질의 영상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짝을 지어서 학습시킨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 뒤로 이제 그 AI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가지고 우리의 삶 깊숙이 상상 이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이 AI는 의료 분야, 아까는 바둑이었잖아요. 바둑은 진짜 사람의 머리로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겼고 알파고가 이제는 의료까지 들어와서 CT나 MRI, 지금 수술도 다 하고 그렇죠. 암 진단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쪽에서도. 수많은 화합물 조합을 시뮬레이션 하고요.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하기도 한다고 해요. 아직은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AI로 뭐 진단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세상은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빠르게 찍은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혹시 구글 실시간 번역 역대급 업데이트 이거 혹시 영상 보셨나요? 보셨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구글 실시간 번역기 예전에 했던 구글 번역 말고요. 최신에 들어온 거 2025년 말에 한 달도 안 된 거 그거 한번 번역 써보신 분 계시면 4번 한번 눌러와 주시겠어요? 영상 보기 전에. 제 폰 아직 안 돼요. 제 폰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업데이트 했는데도. 그래서 아마 갤럭시, 지금 아이폰은 안 되고요. 지금 안드로이드 폰만 된대요. 그런데 아직은 안 써보신 것 같아요.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감도의 수준이 데이터 유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이는 물가를 더 높게 만. 대회 주석 선생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님, 여러분, 와, 구글에서 또 엄청난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실시간 번역인데요. 사실 기능이 팀즈 프리미엄이나 다른 유료 요금제에서만 제공하던 기능이었는데요. 이걸 구글이 100% 무료로 그것도 실시간 번역과 통역까지 해주는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행을 가거나 또는 다른 언어로 된 영상을 볼 때 뭐 그 자막이나 또는 더빙으로 된 그런 영상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이 앱만 켜면 실시간으로 통 번역해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한 1, 2초 정도의 지연 시간 이외에는 정말 완벽하게 동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그리고 미국과 인도, 캐나다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이 갤럭시 폰을 하나 급하게 공수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국내 안드로이드 버전에는 조만간 구글 번역과 제미나이로 정식 버전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iOS에도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국내에서도 실시간 번역과 거의 유사한 이 실시간 대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미지를 오프라인에서도 실시간 번역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다고 해서 이 구글 번역의 새로운 기능을 핵심 5분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어제 11랩스 강의를 했거든요. 11랩스 강의를 했는데 거기 11랩스에 아시겠지만 더빙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빙 기능이 엄청나게 크레딧이 많이 나가거든요. 한 15분을 더빙을 하면은 14만 4천 크레딧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5달러 해봤자 20 크레딧이 3만인가 돼요. 그리고 그 위를 해야 15분짜리 더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할 때는 한 10초짜리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넘어서겠죠, 이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아까 의료, 그리고 바둑, 이 통역까지, 이제는 진짜 해외 나가서는 챗GPT 놓고 막 동시 번역해줘.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겠어요, 이제는.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점점 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AI가 발달한다는 거죠. 잠깐 조금 볼게요. 이렇게. 네. 여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2교시 때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시 57분인데요. 우리 11시 7분에 뵙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는, AI의 편리함 뒤에는 항상 뭐든지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AI의 눈부신 발전에만 주목하는 사이에 그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그 위험성들이 있는데요. 즉, 윤리적 쟁점들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혹시 AI의 그림자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나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AI가 내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 AI가 혹시 편향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 그런 거 말이죠.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AI의 그림자에 대해서 깊이 한번 탐구해 볼 거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림자를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함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 만한 입장은 아니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AI 사용 윤리인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연예인이에요. 딥페이크가 난리 났죠. 그 전부터 그랬지만 이제 아실 거예요. 나노바나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노바나나 나오면서 더 많이 심해졌죠. 연예계를 넘어갔고 연예인들은 예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일상에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존이 AI를 이용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거 공정한 건가요? 이거 윤리적일까요? 2018년에 했었어요. 좀 더 볼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 CCTV 기술인가요? 감시인가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죠.
과거 AI 윤리는 주로 학계나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토론 주제였는데요. AI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가와 같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지금은 다르죠. AI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는 이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또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AI 발전하면서 그 자동화하면서 그 주식 자동화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AI가 주식시장의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교묘하게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으로 그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또는 아마존처럼 기업의 채용 AI가 등장해서 그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된 판단을 내리는 등 AI의 윤리적 문제는 이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이가 있고 젊으면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지금 우리 지금 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젊은 사람들, 그 우리 자녀들은 이 AI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해결은 안 되겠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 AI의 윤리적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AI 사용 윤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계만의 논의가 아닌 이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요. 자, 우리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 게임의 룰이 바뀌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윤리였습니다. 윤리를 안 지키면 뒤 손가락 지적질은 받지만 법으로 제재가 안 됐죠. 이제는 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윤리가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이 된 거예요. 규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관련 윤리적 쟁점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0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이 AI 기본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의 제정은 AI 윤리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AI 윤리가 도덕적인 의무나 자율 규제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제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업과 개인은 AI를 개발하고 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의무가 없었어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모두 그 게임의 룰이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거고요. AI 윤리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여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AI 윤리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저 기술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꼭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저 기술을 쓰는 거에 급급하고, 배우는 것에 급급하고, 그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내가 가진 기술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주체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이 발전하고 그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AI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윤리적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도 점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가장 논란의 중점이 있는 게 그록이죠. AI 윤리는 더 이상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 그 AI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원래는 중창에다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생각만 해보세요. 저도 생각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AI 윤리의 주요 쟁점과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I 윤리는 네 가지 핵심 쟁점이 있는데요. AI 윤리를 중심에 두고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이것은 이제 그 AI 기본법 나오면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됐던 거고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도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죠. 지금부터 우리는 AI의 네 가지 핵심인 이 그림자들을 하나씩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그림자들은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윤리적 도전들을 던지고 있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 쟁점들을 살펴보겠지만은 이것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AI를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쟁점 볼게요. 공정성. AI 발음 힘들죠? 인공지능은 누구에나 공정할까? 첫 번째 그림자는 공정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AI가 인간처럼 감정이나 편견이 없으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AI의 저울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인공지능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학습 데이터에 이미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불균형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습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특정 인종이나 피부색이 비정상적으로 인식되거나 미화 필터가 적용될 때 특정 외모 기준에만 맞춰져서 불쾌감을 주는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은 없나요? 이러한 작은 불편함조차 AI 편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편향성이 금융대출 심사나 범죄를 예측하거나 채용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시스템에 반영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의 채용 AI의 성차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마존 채용 AI 사례를 들어보셨죠? 아마존이 과거 10년간 제출된 이력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채용 AI를 개발을 했는데 이 AI의 목표는 뭐냐면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선별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 AI는 여성 지원자들의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거나 여성 대학을 졸업했거나 심지어는 체스 클럽 회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맞는 직책을 가진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해서 불합격시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AI는 과거 아마존의 채용 데이터, 그 전통적으로 남성 엔지니어의 비율이 높은 남성 중심의 채용 패턴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AI는 남성 이퀄 좋은 인재라는 편향된 인식을 내재한 것입니다. 우리 AI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편향이죠. AI는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거든요. 결국 사람이 학습시킨 거죠. 더 무서운 점은 AI는 인공지능은 이러한 편향된 판단을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알고리즘의 이름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AI 공정성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 AI의 판단으로 불합격했다면 내가 어디 강사 어떤 채용에 아주 좋은 자리에 했는데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로 인한 AI가 나를 판단한다면 내 자녀가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면 굉장히 기분이 그렇겠죠.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볼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보시면 그러면요. 지금 그 편향이 분명히 백인 위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사람을 찍었어요. 필터 전, 필터 후. 이건 AI로 만든 거긴 한데 진짜 이렇게 변해요. 흑인이 아니라 흑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니고 인도 사람인데 얼굴이 다 이렇게 됐죠. 진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는 이제 막 영어를 쓰면 뭔가 멋져 보이고 간판도 영어이고 그런 약간 사대주의, 문화 사대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AI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 흑인이나 그런 경우는 이게 문화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 인종에 대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인종 및 외모 기준 편향, 많은 AI 뷰티 필터나 이 이미지 보정 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모지상주의.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쟁점 두 번째 볼게요. 그 투명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AI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AI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시겠죠? 그 두 번째 그림자는 투명성인데요. 교수님들 혹시 AI에게 네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해봐 라고 물었을 때 AI가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어요? AI, 특히 복잡한 딥러닝 모델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내는데요. 이 학습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심지어 AI를 개발한 사람조차도 AI가 왜 특정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논리적 흐름을 거쳐 그런 판단에 도달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작년에 우리 수업 들으면서 이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때는 AI 윤리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은 제일 처음에 이 그 챗GPT를 개발한 그 회사 개발자들도 이렇게까지 발달을 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블랙박스 문제라고 부릅니다. AI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내부 과정을 개발한 사람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내부 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AI 결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했을 때. 또 책임을 묻기도 매우 어려워요. 또한 AI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온전히 신뢰하기란 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알 수 없는 AI의 판단. 과연 우리는 괜찮을까요? 자, 사례 두 번째 볼게요. 투명성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이 똑같은 상품인데 나만 비싼 가격으로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스타카트 AI 가격 실험 논란이라는 게 제 신문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AI 차별적 가격 정책. AI가 우리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비싸거나 좋은 걸 사게 되면 똑같은 제품이어도 내 스마트폰은 10%더 비싸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뭐 마이너스이고 이렇게 나만의 가격을 제시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일 상품도 사용자마다 가격이 다르고요. AI의 불투명한 그 가격 책정이 있었는데 아,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인스타카트. 혹시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친구와 같은 상품을 보는데 나한테만 유독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AI 기반의 가격 책정 알고리즘은 이제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섰고요. 사용자의 과거 구매 이력, 검색 기록, 거주 지역, 심지어 사용하는 기기, 예를 들어서 아이폰 유저한테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나을지 더 비싸니까요. 꼭 분석해가지고 개인 맞춤형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왜 더 비싸게 사야 되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에게는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할지 역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좋게 되는 게 아니라 나쁘게 이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AI가 어떤 기준으로 왜 나에게만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렵겠죠. 이것이 바로 AI 투명성 문제의 단면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거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사례 두 번째 볼게요. 쟁점 두 번째, 사례 두 번째예요. 챗봇 상담에 알 수 없는 답변,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고객센터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이제는 AI 아니면 답변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막 뭐 하면 1번, 뭐 하면 2번 했다가 마지막에 상담원 연결은 0번 있으면 다행이에요. 상담원 연결 없이 고르지도 못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조금만 복잡하거나 외외적인 질문하면 챗봇이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사용자에게 답답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챗봇이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결국 인간 상담원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용자들에게는 아이가 아직 멀었어. 그런 불신을 낳기도 하는데요. 챗봇의 답변 과정이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자신의 문제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해결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AI의 불투명성인 거죠. AI의 답변이 단순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고만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답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쟁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안전성입니다. AI가 사고를 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세 번째 그림자는 안전성인데 AI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AI 시스템이 예기치 못한 오류를 일으키거나 학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AI를 개발한 회사, 아니면 개발자, 아니면 AI를 사용한 사람? 이 문제는 우리가 AI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할수록 더욱 복잡하고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인데 쟁점 3의 사례를 먼저 볼게요. 우버 자동차가 이제 사고를 처음에 내가지고 AI 자동차예요. 두 명이 죽은 사건이 나는데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우버 자율주행 차량의 당시 충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정면에서 보행자와 충돌했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자율주행 차량이 반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일어난 우버와 보행자와의 충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가 등장하면서 차에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바깥에서 찍은 운전자 영상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우버 운전자는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래를 보고 있던 운전자가 갑자기 놀라는 장면도 나옵니다. 당시 자율주행이던 우버 차량은 아무런 움직임이나 이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보면 비상시 보조 역할을 해야 하는 운전자조차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동차의 카메라가 보행자를 인지한 뒤 1.5초가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1.5초의 시간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Neither of which could be right. The good news out of this particular tragedy is we will have more information than we've ever had in an auto accident. We'll have sensors, we'll have cameras, we'll have visuals, we'll have everything. 현재 우버에 이어 도요타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일단 시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분석 결과와 1.5초 사이의 대응 능력 등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차에 이제 보행자가 사망했다.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AI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앞에 제가 이야기도 잠깐 넘어왔는데 이렇게 지금 2018년도에 있던 사고인데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점점 기술은 발달하겠으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망한 걸로 보상을 받나요? 그 회사는 발전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이처럼 AI는 기술적 오류를 넘어서 윤리적인 법적 책임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게 도의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는
AI 시대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윤리적 우버 딜레마를 자율주행 차량의 중에 당시 하나를 충돌 영상이 설명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보여줍니다. 이런 뉴스를 한 번씩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버스도 좀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탈 수 있을지 굉장히 조금 무섭습니다. 자, 사례 세 번째 딜레마에서 두 번째 볼게요. 군사용 AI의 윤리적 딜레마를 좀 보겠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는 살상 결정, 과연 윤리적인가? 이 AI한테 생명과 죽음의 결정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살상할 수 있는 킬러 로봇, 즉 군사용 AI가 개발되어 전장에 투입된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거 작년인가 본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미 그 늑대 같은 로봇이 개발돼가지고 등에 탄창 메고 어슬렁거리고 봤는데 그게 전쟁에 아직 투입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킬러 로봇, 즉 군사용 AI가 개발되어 전장에 투입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자율 살상 무기는 인간의 명령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모든 걸 인간이 다 명령하고 총을 쏘면은 이 로봇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스스로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이 로봇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살상할까요? 과연 이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전쟁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문제입니다. AI에게 생명과 죽음의 최종 결정을 맡기는 것은 인류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빠르게 논의되어야 되고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과연 항상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만 흘러갈까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뭐 논의돼야 된다고 하지만 핵 개발하지 말라고 해도 안 좋다고 해도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할까요? AI에게 생명과 죽음의 결정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길 수 없겠죠. 자, 장점 네 번째까지 보고 1교시 쉴게요. 장점 네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입니다. 나의 정보 AI는 어디까지 할까? 네 번째이자 마지막 그림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입니다. AI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의 이름, 얼굴, 목소리, 위치 정보, 심지어 건강 정보나 소비 패턴까지 AI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고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과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을까요? 요즘은 개인정보는 뭐 새로운 석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데이터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털리고 있죠. 나의 소중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디에 저장되고 또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개인정보는 더욱 정교하게 수집되고 아마 분석될 거예요. 이것은 편리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나 오용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 편리함과 잠재적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의 사례 1 다시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소름 돋는 맞춤 광고. 아, 이것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친구와 여행 이야기를 나누거나 특정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스마트폰을 켰는데 소셜미디어 피드에 그 여행지의 광고나 그 물건의 광고가 떡하니 나타나는 소름 돋는 경험. 저는 이런 적이 없는데 전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이야기밖에 안 했대요. 실수로 한번 어디든가 클릭을 했을까요? 내 스마트폰이 내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건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비록 대부분의 기업은 음성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지만 AI는 우리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친구와의 상호작용 패턴, 심지어 소셜미디어 상의 좋아요나 댓글 활동 등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지금쯤 이 광고에 관심 있을 거야 라고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AI에게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편리함을 가장한 정교한 감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솔직한 감정 안 여쭤볼게요. 기분 안 좋죠? 두 번째, 이것은 조금 굉장히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안면인식 CCTV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해가지고 우리의 하다못해 화장실까지 다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그 사회신용 시스템이나 있는데 중국은 신용카드가 필요 없대요. 얼굴이 신용이래요. 다 너무 다 감시당하고 있어가지고 사회신용 시스템이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안면인식 CCTV 기술은 범죄 예방과 공공안전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까요? 혹시 2026년 3월부터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아시나요? 자,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알고 있다, 5번. 2026년 3월에 휴대전화를 새로 가통하게 되면 예전에는 주민등록증만 주고 확인만 했는데 그 주민등록증과 내 안면 인식을 AI로 이렇게 본인 확인 절차가 있대요. 모르는 것을 여쭤봐야 됐을까요? 그게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그 원인은 이것을 발표한 부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AI 사용 윤리의 핵심적인 질문이 발생하는데요. 과연 AI 기술이 가져오는 효율성과 편의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보다 더 우선하는가? 생각해 볼 문제죠. 나의 동선, 나의 표정,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소비하는지까지 AI가 파악하고 분석한다면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셨죠? 이러한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에 감시 사회로 나가는 것은 물론 시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리함과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해가지고 그거 남한테 나가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스마트폰 번호 분실되면 바꾸면 되지만 얼굴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렇거든요. 대한민국 정책 당국은 신분증 사진과 실제 인물을 대조한 결과값만 저장하고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죠. 지금 많은 기업에서 자기들이 내장돼 있다고 하는데 내부 직원에 의해서 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얼굴 인식하고 휴대폰 개통했어요. 우리 이거 얼굴 어떡할 거냐고요. AI 안면식 기술은 AI 윤리의 3대 핵심 원칙 중에서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 보호, 자율성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기술 발전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 중요한 윤리적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좀 4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아, 교수님들은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를 AI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특히 휴대전화 개통과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에서 생체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는 자율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프라이버시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침해라고 느끼실지 하지만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 여기서는 좀 이것은 이제 그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33분 유튜브 영상인데 진짜 말 잘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짜 윤리의 세 가지 얼굴 살펴보겠습니다. AI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들의 교묘한 눈속임도 존재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례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짜 윤리의 세 가지 모습, 윤리워싱, 윤리 덤핑, 윤리 쇼핑을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리워싱을 쉽게 설명드리면 화려한 포장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속은 비어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닦는 것입니다. 제일 왼쪽 그림에 화려한 선물 상자가 보이시죠? 실제로는 기술적인 투명성이나 안전장치가 없으면서 윤리 헌장을 만들거나 기부 활동을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이미지를 세탁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 그림 윤리 덤핑인데요. 남의 집 마당에 버린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의 파이프라인을 봐주세요. 규제가 엄격한 본국을 슬쩍 빠져나가서 법적 감시가 느슨한 국가에서 위험한 AI 실험을 하거나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책임을 밖으로 덤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윤리 쇼핑을 볼 건데요. 내 입맛에 맞는 판사 고르기와 같습니다. 그림의 쇼핑 카트를 보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AI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업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느슨한 원칙만 골라 담으면서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킨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포장지만 화려한 워싱, 책임을 떠넘기는 쇼핑, 유리한 것만 고르는 쇼핑, 책임을 떠넘기는 덤핑. 이 부분 세 번째 다시 할게요. 포장지만 화려한 워싱, 책임을 떠넘기는 덤핑, 유리한 것만 고르는 쇼핑.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기만하는지 이제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리워싱을 볼 텐데요. 윤리워싱은 기술적 기만 활용입니다. 최근에는 윤리를 넘어서 기술력을 과장하는 AI 워싱이 윤리 워싱과 결합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워싱이라는 단어는 세탁을 한다는 거죠. 기업들이 비윤리적인 실체를 화려한 포장지로 덮어서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이 바로 윤리 워싱입니다. 슬라이드 왼쪽을 보세요. 아마존은 AI가 알아서 계산해 준다며 혁신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인도 노동자 1000명이 수동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사례는 어떤가요? 투자 자문사들이 평범한 통계 모델을 쓰면서 고도화된 AI 윤리 알고리즘이라고 거짓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었죠. 이들의 본질은 기만과 은폐입니다. 실제 하는 위험을 화려한 홍보로 가려버림으로써 정작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대중의 눈을 가린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윤리 덤핑인데요. 윤리 덤핑은 규제의 사각지대로 떠나는 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국에서는 불법이거나 엄격한 규제를 피해서 감시가 느슨한 국가에서 위험한 실험을 하는 행위를 윤리 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의 파이프라인을 봐주세요. 선진국은 기술의 단물만 빨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데이터 검수나 안전성 미검증 실험 같은 독성 쓰레기는 제3세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위험의 비용만 전가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인권 침해의 고통은 약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본국이 독점하는 비겁한 행태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윤리 쇼핑인데요. 나에게 가장 유리한 규칙만 고르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수많은 윤리 기준 중에서 기업이 지키기 쉽고
생색내기 좋은 것만 골라 담는 윤리 쇼핑입니다. 카트에는 탄소 감축이나 사회공헌처럼 홍보하기 좋은 지표만 담습니다. 반면에 기업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성이나 데이터 저작권 같은 민감한 문제는 금고 안에 꼭꼭 숨겨두죠. 엄격한 유럽 AI 법 대신 실효성 없는 자율 선언만 외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들에게 윤리는 실천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단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 도구일 뿐이에요. 세 가지 모습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익은 취하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윤리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안전과 인권을 선택할 때 증명됩니다. 이러한 가짜를 구별해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진정한 AI 리터러시입니다.